네, 오늘은 시창작 강좌 8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시의 구성과 연가르기, 그렇게 제목을 갖고 이 시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 구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학문도 그 학문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이미지도 있다, 리듬도 있다, 뭐도 있다, 하는데 그 부분만 생각하고 전체를 잃어버리면 사실 균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간단하게 시의 구성, 다시 말하면 시의 요소가 뭐냐, 그 속에서 오늘 얘기하는 연의 위치가 뭐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의 구성을 크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의 3대 구성 요소. 시도 그렇지만 시도 문자로, 언어로 쓰여지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시의 3대 요소는 음악적 요소, 회화적 요소, 의미적 요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가 뭐냐? 시를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가 뭐냐? 시도 하나의 언어다, 이런 관점에서, 또는 문자다, 이런 관점에서. 그럼 문자다, 여기 산이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있으면은 이 산은 예를 들어서 산이라는 발음, 음성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이라고 하면 또 어떤 형상, 해와적 형상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의미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도 거기에는 음성이 있고 형상이 있고 의미가 있다. 모든 문자에는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도 사실은 음성적 요소, 형상, 모양, 형태적 요소, 그리고 의미, 뜻이란 말이죠. 의미의 요소, 이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시도 음악적 요소도 있고 회화적 요소도 있고 의미의 요소도 있다. 이것을 좀 더 좀 시적으로 얘기하면은 음악적 요소, 이 음성적 요소를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리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음악적 요소가 시에서는 리듬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럼 회화적 요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회화적 요소는 문자는 이렇게 산 모양이 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촛불이요 하면은 이 마음을 촛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리고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리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는 같은, 그러니까 어차피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언어는 문자로 사용된 그 모든 것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인의 의도 또는 주제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렇게 시에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 그 요소는 리듬의 요소, 음성적 요소, 형상적 요소, 그리고 의미의 요소, 이런 세 가지가 있고, 그 요소는 따지고 보면 문자 속에 들어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다. 그것을 참고로 아시고, 그래서 우선 시에는 크게 보면은 음성적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음성적 요소를 리듬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회화적 요소는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낸다. 그리고 의미의 요소, 의미는 당연히 문자는 의미 전달에 하는 기호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내용적 요소,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시의 내용적 요소다. 조금 구체적으로 문장학적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용적 요소다. 내용적 요소라고 하면은 거기 있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소재, 재료입니다. 소재가 있어야 된다. 소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주제가 있어야 되겠다. 주제. 이게 소재,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한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나눠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떠한 작품은 그러니까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물건의 생산품, 그러니까 제품이나 같은 것입니다. 제품. 어떤 생산품, 그러니까 그 작품도 하나의 제품, 말하자면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건과 같은 것.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만든 물건입니다. 그걸 생산품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작품이다, 제품이다, 생산품이 되려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떠한 물건도 제품에는 재료를 통해서 그것이 다시 재구성능이 제품입니다. 따라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시에서 재료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언어적 재료죠. 언어적 재료라고, 이거 언어가 하나의 재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김기림 같은 사람도 시는 언어의 건축이다. 언어의 건축이다. 뭐 시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들고 뭐 이런 것처럼 언어를 빚어서 시라고 하는 작품을 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소설도 마찬가지로 모든 문장은 언어를 재료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재료, 소재로서 언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재료가 그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주제, 어떤 의도, 어떤 사상, 어떤 정서, 예를 들어서 사랑이냐, 민주주의냐, 이웃사랑이냐, 아니면 국가냐, 민족이냐, 어쨌든 그 의도가 사상, 정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이런 걸 드러내는 것이죠. 자, 이걸 드러내는데 일반 문장은 그냥 언어와 주제면 되지만은 시의 경우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의도와 사상과 정서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에다가 플러스 이미지, 재료에다가 이미지를 플러스해서 주제를 드러낸다. 이게 바로 시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일반 문장은 그냥 재료를 주제를 직접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주제를 드러낸다. 일반 문장은 그냥 드러낸다. 그 차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얘기고 실제 눈으로 봐서 시라는 것이 눈으로 봐서 가시적으로 볼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시라고 하는 하나의 작품을 보면 일반 산문이라든지 이런 것과 다른 도대체 시가 갖는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시의 형식적 요소입니다. 그 형식적 요소에 그래서 이걸 가시적 요소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작품을 봤을 때 산문하고 구분될 수 있는 이 형식적 요소 또는 뭐 형식적 또는 형태적 요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시적 요소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시는 가장 기본 단위로 시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시어.
단어는 단어인데 시에서 사용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시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하면 내라고 하는 언어도 있고 마음은이라는 단어도 있고 호수요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그래서 이런 걸 각각 시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행을 이룹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한 줄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걸 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또 행들이 모여서 연을 이룹니다. 행들이 모여서 연을 이룬다. 그러니까 시어가 모여서 시행을 이루고 시행이 모여서 연을 이루고 연이 모여서 작품이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어 다음에 시행, 시어, 시행, 그리고 연, 그 작품.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리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조라는 특별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를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면은 단어 하나하나의 묶음이다, 뭉치다, 예, 낱말 하나하나. 그래서 시어의 하나의 덩어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시어들이 모여서 시행, 한 줄 이렇게 시행을 이루고 그 행들이 몇 개 또 모여서 연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시행이나 시어나 연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 리듬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말하는 사람, 화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면 시에서도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럼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을 화자. 소설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설에서도 반드시 그 작품을 쓰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내레이터라고 말하죠. 시에도 내레이터가 있다. 그 내레이터를 시적 화자. 서정적 자, 그 화자를, 내레이터를 영어를 여러 가지로 씁니다. 서정적 자, 서정적 자라고도 하고, 또 시적 화자, 또는 시적 주체, 등등의 용어들을 씁니다만, 어쨌든 그 어조, 노인네가 말하는 거냐, 어린이가 말하는 것이냐, 남자가 말하는 것이냐, 여자가 말하는 것이냐 하는 등등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워야 할 또는 보아야 할 부분이 시에 있어서 연가르기입니다. 그러면 연가르기란 말은 시의 형태적, 외형적 요소 속에 있는 한 부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 중에 연이라고 하는 한 요소에 관한 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연의 의미. 원래 연을 영어로 스탠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방이라는 뜻입니다. 방. 안방, 뒷방 하는 그 사랑방 하는 방.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 하나의 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집 하면은 집에는 여러 개의 방이 여러 개 모여서 집을 이룬다. 마찬가지로 시라고 하는 하나의 작품도 몇 개의 연이 모여서 시를 이룬다. 이때 그 방이라는 개념일 수 있다. 하나의 집은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지듯이 한편의 시도 여러 개의 연으로 이루어진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연 구분의 원리는 또 뭐냐? 그것은 행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행 구분의 논리를 확장한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방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 세상에 어떤 사물도 어떤 물건, 어떤 존재도 다 어떤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룹니다. 부분 플러스 부분, 이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룹니다.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룬다. 그럼 시라고 하는 전체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부분들, 그것을 우리는
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도대체 연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연을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거 뭐 주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연을 나누는 기준이 하나의 리듬을 단위로 할 수 있다. 또는 이미지를 단위로 할 수 있다. 또는 감정을 단위로 할 수 있다. 또 어떤 의미를 하나의 독립된 의미를 단위로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을 시가 몇 개의 연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데 도대체 이렇게 연으로 나눈 구분이 뭐냐? 리듬, 어떤 일정한 리듬을 단위로 할 수 있다. 또는 이미지를 단위로 할 수 있다. 어떤 의미를 단위로 할 수 있다. 또는 어떤 정서를 단위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그렇게 나누는데 이런 원칙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나누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시인 자신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고 다분히 주관적이다. 또는 창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럼 이 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시의 바람직한 연 이렇게 제목을 생각해요. 현대시의 바람직한 연은 어떠한 연이 바람직할까? 그래서 거기 그 김동명의 내 마음과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작품을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김동명의 내 마음 그리고 김현승의 눈물을 이렇게 보면은 김동명의 내 마음도 연은 처음 4줄, 그 다음 4줄, 그 다음 4줄, 그 다음 4줄. 김현승은 연을 2줄, 속줄, 2줄, 속줄, 2줄 이렇게 나눴어요. 그 주관적입니다. 자유예요. 위로 나누든 아래로 나누든 다 자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시라고 할 때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 문제가 나오느냐면은 시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독자에게 보다 더 감동을 주기 위해서 시를 쓰는 것입니다. 독자가 보다 더 감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우리는 시를 채택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말로 하지 뭐 때문에 시를 써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시를 쓰는 이유는 어차피 이것도 상대에게 내 뜻을 전하는 내 감정을 전하는 겁니다. 시도.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시도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문장으로 하지 않고 문자로 보내는 게 아니라 시를 통해서 내 의사를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보다 더 상대가 감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시를 쓰면서 내가 왜 시를 쓰냐? 그것은 독자에게 보다 더 감동을 주기 위해서 시를 쓴다. 그래서 문제는 도대체 뭐가 보다 더 감동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가 보다 더 감동적이냐? 그게 바로 우리가 시를 공부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보다 더 감동적이냐? 그래서 그 보다 감동적인 대가 하나의 시다. 그런데 보다 감동적인 방식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그것을 현대시 이론가들이 몇 사람이 이런 용어를 썼어요. 첫째, 리처즈라는 사람이 I.L. 리처즈라는 유명한 언어학자이면서 시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처즈는 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충돌이다. 충돌이다. 도대체 뭐가 충돌된다는 얘기냐? 네, 감정과 감정이 충돌되는 것. 그것을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내연과 애포의 충돌이다. 내연과 애포의 충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렌 테이트라는 사람은 시라는 게 뭐냐? 긴장이다. 테이트는 긴장. 이 긴장을 영어로 텐션이라고 말합니다. 텐션. 근데 이거 텐션에는 인텐션, 익스텐션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과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감정이 팽팽하게 맞서는 익스텐션과 인텐션, 이 텐션의 팽팽한 관계, 이게 바로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긴장감을 조성하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이 마음을 호수라는 이미지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마음과 호수 사이, 이 사이가 얼마나 긴장감을 조성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은 호수요 하면은 이 마음을 사실 이걸 비유법으로 은유입니다. 이거 메타포입니다. 은유인데 문제는 은유로 대치된 이 마음을 호수로 바꿨는데 그럼 이 마음과 호수 사이에 얼마나 감정이 텐션, 긴장을 조성하는가 또는 이 리처드의 말하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내 마음은 호수요. 자,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 당신은 푸죽간의 살점이다. 하나님, 당신은 푸죽간의 살점이다. 자,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의 두 단어들이 갖는 긴장감과 하나님, 당신은 푸죽간의 살점이다. 이 두 단어의 긴장감, 어느 쪽이 더 긴장스러우냐, 어느 쪽이 더 충돌을 갖느냐,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 푸죽간의 살점, 이게 훨씬 더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왜 그러냐? 내 마음은 호수는 좀 익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푸죽간의 살점은 익숙지가 않아요. 낯설어요. 그래서 유명한 러시아의 무카로브스키가 그래서 시는 낯설음이다. 낯설음이다. 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메타포인데 그 메타포가 낯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원리는 단어와 단어, 행과 행, 연과 영, 이 모든 것들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쓸 때 메타포가 기본입니다. 은유가 기본이에요. 어떻게 하면 시를 내 마음은 호수요 하고 이렇게 마음을 호수라고 하는 게 상상력을 구사할까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상상력의 정도가 얼마만큼 낯설고 얼마만큼 긴장감을 조성하고 얼마나 충돌감이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산문도 그러한 신선감을 줄 때 멋있는 문장이 되고 그래서 신선한 문장이 되죠. 삶 자체도 그렇습니다. 삶도 그 매일 똑같은 반복된 삶, 이건 개미 쳇바퀴 같은 삶은 재미가 없죠. 그래, 매일 새로운 삶. 그래서 뭔가 긴장을 조성하고 충돌을 느끼게 하는 삶. 이게 요즘 유행하는 창조적 삶이죠. 자, 그러니까 이건 문장의 원리나 시의 원리나 모든 것에 통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김동명의 내 마음과 김현성의 눈물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그런 긴장감과 충돌감 또는 낯설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김동명의 내 마음은 넋줄. 그래서 너무 외형적으로 볼 때, 이미 볼 때, 읽는 것도 내 마음은 보세요. 그대 저우 나는 그대 흰 그림자를 똑같이 그대 배전에 부스러지리라.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도 내 마음은 젖부려 그대 똑같은 형태의 반복이다.
그래서 너무 기계적이다 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긴장감이 적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대단히 형태상 볼 때 너무 규칙적이고 기계적이다.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김현성의 눈물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상당히 낯설음이 있습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자만 생명이고죠. 이런 경우는 분명히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이렇게 됐을 때 그 행을 나는 것, 그 연들이 굉장히 변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지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물 모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자, 이렇게 보면은 위의 것은요, 시를 낭송할 때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음악적으로 읽게 돼요.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고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라는 고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스리 내 마음은 촛불이요 내 마음은 나그네 내 마음은 낙엽. 이거 굉장히 음악적입니다. 마치 음악 가사를 읽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김현성의 눈물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음악적으로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자가 그것을 딱딱 잘라놨어요. 더러는 그럼 좀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 이건 빨리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 그렇지 않습니까?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이렇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줄을 바꿈으로써 흠도 티도 쉬었다가 금가지 않은 쉬었다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역시 또 쉽니다. 이렇게 연속과 단절 이것을 조절함으로써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에게 긴장감을 조성한다. 자, 이게 바로 그 현대시가 추구하는 충돌, 긴장, 그리고 낯설음 이런 것에 오히려 더 가까운 형식이 아니냐. 막 그런 점에서 보면 김현성의 눈물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방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첫째, 그 바람직한 연구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좀 이해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다음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시의 연과 내면 구성. 이 얘기는 요즘 시들이 이게 연이나 행 구분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요즘 그 시집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연 구분을 안 씁니다. 그냥 쭉 이렇게 써요. 물론 행 구분은 뭐 대부분 다 합니다만은 연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정말 그 시인이 의미상으로도 구분하지 않았는가? 내면적인 구분이 없는가? 자, 요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아야 이 연 없이 쓴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시의 그래서 내가 내면적 논리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시의 행위나 연들의 경우 객관적인 논리성을 요구하는 산문의 구성 방식과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의미나 메시지나 독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언어 행위이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무엇인가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줄 바꾸기 하나도 없습니다. 연 바꾸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 행위는 여기 정서적 환기나 시학적 미학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인 만큼 행과 연의 구성 방식은 시인의 시적 창조성과 더불어 의미와 정서를 표출하는 의식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은 한 편의 작품에서 그냥 연 없이 쓸 수도 있지만
두 연, 이분 구성입니다. 두 연으로 쓸 수도 있고, 세 연으로 나눌 수도 있고, 네 연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 이상 많은 연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연의 구성법 속에 물론 연을 외형적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내면적으로도 이분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거기 그 전봉곤의 요즘의 시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분명히 연 하나도 없습니다. 연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읽어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내면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 내면적인 원칙이 무엇인지를 작품을 보면서 이해해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요즘은 시 몇 줄 쓰기 바쁘게 지워버리기가 버리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아주 산문적으로 서술적으로 썼습니다. 뭐뭐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결 어미를 해서 일수입니다 까지 했어요. 그런데 개나리, 진달래, 목련 거기에는 아무런 어미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이런 것들이 책상머리에 와서 빤히 눈을 뜨고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설명적입니다. 그래 나는 간신히 잡은 시 한 줄을 뭉개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하였다 해서 서술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금강, 낙동강, 한탄강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탄강의 돌밭에서 만나 함께 내 집에 와서 살게 됨. 이렇게 끝냈어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을 보면요, 자세하게 설명,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와 축소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확대를 하고 일부는 축소하고, 그런 게 그 연을 나누되 외형적으로 줄을 띈 게 아니라 줄은 다 붙였지만,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확대연, 축소연, 확대연, 축소연, 확대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대와 축소라고 하는 원리로 이 작품이 쓰여졌다. 그러니까 연이 없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확대와 축소라는 연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이거 이해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연이 없는 것 같지만은 분석해 보면은 확대하는 일종의 굉장히 설명적인 행, 그리고 설명이 없는 아주 어미가 없는, 그러니까 명사형으로만 되어 있는 연, 또 설명되어 있는 연, 명사형. 그래서 뼈다귀가 있는 문장과 살이 붙어 있는 문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작품은 하나의 리듬감을 조성하고 긴장감을 조성한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연을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분법적인 것도 있지만 또 삼분법도 있습니다. 3년시에 연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이 3개 되어 있는 것도 외형적으로 3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외형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3년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김성룡이 아니라 김상룡인 되게 미스프린트입니다. 김상룡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고 하는 1930년대의 작품입니다. 자, 이건 보면은 처음에 높줄, 그 다음에 높줄, 두 줄 해서 이거 분명히 외형적으로 3년의 시입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창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는 풀을 매지요. 농촌 생활을 첫 번째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에서 일하는 장면입니다.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려고 강냉이가 이끌랑 함께와 자셔도 줬어. 이것은 친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농촌에서 일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와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인생관, 왜 사냥은 어찌요? 자기 인생관. 그러니 의미상으로 세 개가 나누어졌고 역시 연도 3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뭐 3년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밑에 김춘수의 이중섭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행만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12줄인가요? 12줄 하나에. 그래서 이런 시를 무연시, 연이 없는 시, 무연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그냥 연이 없이 쫙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뭐 연이 없이 이중섭에 대해서 뭐 쭉 썼구나. 그러나 좀 더 전문가라면은 이 시를 보고 과연 무연시인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내는 2번이나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지금 아내의 모발은 구름 위에 있다. 봄은 가고 바람은 평양에서도 동경에서도 불어오지 않는다. 바람은 울면서 지금 서귀포 남쪽을 불고 있다. 아내가 두고 간 바다, 개 한 마리 눈물 흘리며 마구간에서 난 2 아이를 달래고 있다. 이런 문장입니다. 여기서 다른 것은 몰라도 뭔가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딘가? 봄은 가고 바람은 평양에서도 동경에서도 불어오지 않는다. 바람은 울면서 지금 서귀포 남쪽을 불고 있다. 이것은 바람 부는 얘기입니다.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양에서도 동경에서도가 아니라 바로 서귀포 남쪽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바람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위는 바람 얘기가 아니고 밑에도 바람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아내는 2번이나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지금 아내의 모발은 구름 위에 있다. 지금 아내 생각을 하면 아내가 죽었어요. 아이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2번이나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지금 아내의 모발은 구름 위에 있다. 천국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아내를 아이 낳고 죽은 아내를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2번째는 봄은 가고 바람은 평양에서 동경에서도 불어오지 않는다. 바람은 울면서 서귀포 남쪽을 불고 이 이중섭이가 제주도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근대 화가로서 가난해서 제주도에서 살았던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은 아내에 대한 회상입니다. 2번째는 바람 부는 서귀포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는 서귀포의 남쪽 아내가 두고 간 바다를 다시 돌아옵니다. 개 한 마리 눈물 흘리며 마구간에서 난 2 아이를 달래고 있다. 바다의 개 한 마리가 마구간에서 난 아이를 달래고 있다. 이 장면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3개의 시인이 있다. 겉으로 보면 연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분석해 보면 3년이 되어 있습니다. 내면적인 3년 구성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를 쓸 때에 행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연 없이 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무엇인가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김춘수의 이중섭은 분명히 이게 3 파트로 나눠진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또 보통 사연시가 있습니다.
네 파트로 나눠진 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김소월의 작품들입니다. 그 옛날 전통적인 시의 기법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시를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법을 기승전결법이라고 말합니다. 기승전결이다. 이것은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문장도 처음에는 일어날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발단, 그 다음에 발전, 그 다음에 전은 뭔가 반전, 그리고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문장 형태가 대개는 발단, 발전, 그리고 반전, 뒤바뀜, 그러면 결혼,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짓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옛날 시들이 대개 이 기승전결 원칙, 한시도 그렇고요, 이 기승전결 원칙을 적용했는데, 그 기승전결 원칙에 아주 충실한 우리나라 근대시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소월입니다. 이 김소월의 시는 아주 기승전결 형식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양적이고 전통적인 시 형식을 닮았다고 볼 수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산유화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보시면 아다시피 산유화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이 없이는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오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없이 꽃이 지네. 네 파트로 나눠진 게 사연시죠. 그런데 이 사연시가 뭐 다른 말로 하면 기승전결 형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 기 보세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옷이 꽃이 피네. 첫 번째는 산에 꽃이 계속 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역시 산의 꽃 얘기입니다. 첫 번째 연도 산과 꽃 얘기인데 두 번째에도 역시 산과 꽃 얘기인데 약간 좀 다른 것이죠. 산에는 꽃 핀다는 것이 두 번째는 저만큼 피는 산에 있는 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승. 그런데 자, 산과 꽃 얘기하다가 세 번째 가서는 산에 오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 새를 등장시킵니다. 산이 아니라 새와 꽃입니다. 첫 번째는 산과 꽃, 두 번째도 산과 꽃, 그러다가 세 번째는 새와 꽃 이렇게 해서 바꿨죠. 그래서 반전입니다. 좀 변화를 줬어요. 그러더니 다시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가을봄 여름없이 역시 산과 꽃 얘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통적인 기승전결 형식, 네 파트의 그런 연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를 쓸 때에 외형적으로 3연시도 쓸 수 있고 4연시도 쓸 수 있고 대체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이제 3연시나 4연시가 안정감을 줍니다. 그 이유는 삼각형이나 사각형이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익숙하죠. 그래서 시의 행을 나눌 때도 3연 또는 4연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익숙한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 신경림의 길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이 작품은 전혀 구분이 없어요. 외형적인 구분이 없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어떤 파트를 나누는 구분이 없습니다. 연 구분이 없습니다. 역시 무연시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분석해보면 이 시가 분명히 네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쓸 때에 바로 행이 없다, 연이 없다고 해서 구분이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신경림의 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황하장수, 황하찜 따라
장길 골목을 기웃대라. 얻었구나 잡동사니 온 주머니 가득 얻었구나. 피리 소리 꽹과리 소리 초란이 따라 떠돌다가 잃었구나 다 잃었구나. 털털 빈 손 남았구나. 풀밭에 무릎 꿇으면 보이는 이 핏빛 놀. 돌밭에 턱깨이면 들리는 이 소름소름. 빗소리 바람소리에 밤길 지느길 허둥대다 찾았구나. 이런 세월 그 잃었던 모든 것들 막연하게 쓴 것 같은데 역시 여기도 내면적으로 보면은 마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황하장수 황하찜 따라 장길 골목을 기웃대다 얻었구나 잡동사니 온 주머니 가득 얻었구나. 첫 번째 연입니다. 이것은 돌아다니면서 이거 저거 많이 주워 얻었다는 그 장사꾼이 그런 그 얻었다 얻은 것에 대한 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피리 소리 꽹과리 소리 초라니 소리 떠돌다가 잃었구나 다 잃었구나. 이것은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잃은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떠돌이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처음에 얻은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요. 신경님이라는 시인이 참 70년대 아주 참 이 충북에서 이렇게 나온 그 유명한 시인입니다만은 아주 그 참 소박하니 뭐 이런 것 그냥 아무렇게나 쓴 것 같지만은 역시 신경님의 시에는 분명히 그 속에 그런 그 논리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신경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황하장수 황하찜 따라 장길 골목 기웃대다 얻었구나 잡동사니 온 주머니 가져와도 얻은 것들에 관한 얘기가 첫 번째 연에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연 떼어야 되는데 안 떼고 그냥 붙였습니다. 피리 소리 꽹과리 소리 초란이 따라 떠돌다가 잃었구나 다 잃었구나. 잃어버린 것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털털 빈손 남았구나. 풀밭에 무릎 꿇으면 보이는 이 핏빛 노을. 돌밭에 토끼면 들리는 이 소름소름. 잃어버린 것 빈털터리가 됐구나 하는 얘기가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빗소리 바람소리에 몰려 밤길 지느길 허둥대다 찾았구나 이런 세월 그래도 찾은 게 있구나. 그 잃었던 모든 것들 다시 또 찾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겉으로 보면은 그냥 무연시면 연이 없어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사연시입니다. 내면적인 사연시. 내면적인 사연 구성이다. 얻은 것, 잃은 것, 남은 것, 찾은 것.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좀 시를 좀 전문적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결코 막연하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연을 안 나눠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거 무시하고 이제 사연이 상대면 그 열거식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거기 정지용의 난초 같은 경우를 보세요. 이 난초를 보면은 아주 연을 많이 나눴어요. 두 줄 했었는데 꼭 두 줄로 하라는 법은 아니지만은 아주 많이 나눴습니다. 난초 잎은 차라리 수목색, 그것을 한 년으로 나눴어요. 수목색 난초. 난초잎에 엷은 안개와 꿈이 오다. 그래서는 안개와 꿈, 이것을 난초잎에서 찾습니다. 난초잎에 한밤에 여는 담은 입술이 있다. 또 입술 얘기입니다. 난초잎은 별빛에 눈 떴다 돌아 눕다. 네, 눈 떴다 돌아 눕다. 그러니까 눈 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난초라는 시를 쓸 때에 난초잎은 그 다음에 드러난 팔굽이를 어쩌지 못한다. 예, 팔굽이. 그 다음에는 난초잎은 작은 바람이 오다. 난초잎과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난초잎은 춥다. 자, 이게 보면은
이 연 하나하나에 이미지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난초잎은 수묵색이다. 두 번째, 난초잎의 엷은 안개와 꿈이 오다. 이미지입니다. 난초잎의 엷은 안개와 꿈이 오다. 이건 상상이죠. 세 번째, 난초잎의 한밤에는 담은 입술이 있다. 난초잎에 입술이 있다는 거예요. 침묵이 있어요. 난초잎은 별빛에 눈 떴다 돌아눕다. 난초잎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초잎은 드러난 팔굽이를 어째지 못한다. 그래서 제자리에 있는 난초. 그 다음에 난초잎은 작은 바람이 오다. 난초잎에서 바람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난초잎을 보면 추위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아주 재미있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꽃 한 송이를 보고 또 난초를 보고 그 하나하나를 나누어서 쪼개서 분석해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난초에 대한 시를 많이 씁니다. 아주 정갈하고 깔끔하고 우아하고 꽃도 향기도 나고 하니까 난초에 대해서 많이 쓰는데 이 정지영의 난초를 보시면 시라는 게 상상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고 연도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눴는가 하면은 그 다음 시는 전혀 또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다양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연의 10것이 구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면적으로 다양하게 10거가 됐습니다. 이 시는 제목이 고진아의 새가 된 박주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주가리라고 하는 꽃을 아시나요? 박주가리. 자, 박주가리 꽃이 여기서 저도 박주가리에 있어 보니까 이 박주가리는 꽃이 물론 폈을 때도 예쁘지만 그 열매가요. 이렇게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이렇게 열매를 이걸 까면은 겨울에 까면은 그 속에 씨의 하얀 깃털이 씨 하나에 깃털이 이렇게 해서 수많은 씨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 씨에는 이렇게 깃털들이 이렇게 나 있는데 마치 병아리 깃털 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서 그게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서 사방으로 퍼지죠. 자, 그런데 자 이제 그 정도만 생각하고 이 시를 보면 됩니다. 자, 이 박주가리라고 하는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어떤 이가 새가 된 꽃이라며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 꽃이가 이렇게 홀을 날아다니니까 어떤 이가 새가 된 꽃이라며 새가 아닌 박주가리 꽃씨를 가져다 주었다. 이제 이야기 형식입니다. 귀한 선물이라 두 손으로 받아 계란 껍질보다 두꺼운 껍질을 조심히 열어 젖혔다. 네, 열매가 이렇게 계란 껍질처럼. 그랬더니 놀라웠다. 나도 몰래 눈이 희둥거려졌다. 지금 박주가리 열매를 따서 그것을 까보는 그 장면입니다. 그건 문자 그대로 꿈이었다. 그러면 그 열매를 확 열면은 그 속에 그냥 수많은 씨들이 거기에 하얀 그 보송보송한 털들이 있는 씨들이 쫙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그건 문자 그대로 꿈이었다. 바람이 휙 불면 날아가 버릴 꿈의 씨앗이 깃털 가벼움에 쌓여 있었다. 지만 하나 빠졌어요. 하지만 하자가 빠졌어요. 하지만 꿈이 아닌 꿈의 씨앗도 아닌 박주가리의 생 어떤 생이 저보다 가벼울 수 있을까? 그 조그마한 씨에 아주 얇은 털들이 그냥 착 붙어 있는데 아주 어느 별의 토기에 새겨진
환한 빗살무늬의 빗살이 저보다 환할 수 있을까? 그건 까보지 않고는 느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시인 아니면요. 며칠 나는 그 날개 달린 씨앗을 품에 놓고 다니며 오르고 또 오르보지만 그 가볍고 환한 빗살에 눈이 부셔 안으로 자꾸 무너지고 있었다. 글쎄 여러분들 실제 이게 상상이 안 가면 그러면은 최선도 그 들에 아주 쉽게 나는 뭡니까 왜 이렇게 날아다니는 꽃 있지 않습니까? 민들레를 생각해봐도 되죠. 그 꽃이 하나에 깃털이 붙어가지고 날아다니는데 문제는 그 조그마한 이 주머니 속에서 그걸 까면은 하얀 깃털과 조그마한 씨 어디에 가득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열면은 쫙 이놈이 일어나면서 하늘로 날아 돌아다니는. 그걸 어떻게 보면 사실대로 아주 감동적으로 썼어요. 근데 이거 마지막이 재밌습니다. 그 가볍고 환한 빗살에 눈이 부셔 안으로 자꾸 무너지고 있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 작은 가냘픈 그런데도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인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지금 안으로 자꾸 무너지고 있다. 나의 존재감이 참 별건 아닌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 자연의 신비로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이냐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시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시와 행에 관한 얘기를 더합니다. 시의 행과 연의 관계, 그러면 어떻게 행가리를 하면 멋있을까? 각각 특징이 있으니까 그 특징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면 됩니다. 첫 번째, 행과 연을 구분한 시. 예를 들어서 허영자의 연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이 시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눠놓으면 읽을 때에 꼬다 하고 좀 쉬어야 돼요. 꼬다. 정의 씻은 몸 새벽마다 참선하는 미끈대는 검은 욕정 그 어둠을 찢는 처절한 미소로다. 꼬다. 연꼬다. 아마 읽으려면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막 붙여서 읽으면 이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멘트를 했어요. 행과 행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인 쉼과 의미 전달, 리듬적이어서 회화적인 것들이 아주 구분이 잘 되기 때문에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놓으면 독자로 하여금 충분히 시간적, 공간적, 의미 전달, 리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다. 두 번째, 이런 시도 있습니다. 이경순의 비라는 시입니다. 구름에서 비가 내려온다? 좀 쉬어야죠. 그러더니 비비비비비 하고 빈가지에 푸름이 피고 비비비비비 애타는 가슴을 적시고 비비비비 그러더니 물 위에 흘러간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떤 느낌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최대한 살려보겠다고 한, 그래서 이런 것을 일종의 조형적인 3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회화적이고 청각적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우리는 실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비 내리는 그 어떤 장면을 그냥 문장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 조병무의 송광사에서라는 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무연시입니다. 그럼 이 허용자의 연과 조병무의 송광사는 분명히 느낌이 달라요. 이 허용자의 연은 한 줄을 떼어서 아주 그 여유 있게 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여유 있게 잡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공간이 줄어들었죠. 또 시간도 좀 줄어들어요. 돌들이 마주 앉아 침묵한다. 물들이 마주 앉아 침묵한다. 바람이 사이를 누비며 한 올씩 한 올씩 쾌어내는 재미. 구름 밑에 하늘 밑에 한 폭의 그림자로 자리하는데 스님은 어디론가 바쁘게 간다. 흔적도 없이 바쁘게 간다. 침묵한다. 침묵한다. 구름 밑에 하늘 밑에 바쁘게 간다. 흔적도 없이 빠르게 간다. 자, 보면은 연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행들이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돌들이 마주 앉아 침묵한다. 물들이 마주 앉아 침묵한다. 네, 반복이죠. 리듬감이 있죠. 하늘 밑에, 구름 밑에, 하늘 밑에. 반복이죠. 바쁘게 간다, 빠르게 간다. 반복이죠. 이런 리듬감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연은 없지만 한행, 의미 전달과 음악적 요소가 잘 드러난다. 따라서 이 무연시는 다소 그 템포가 빨라지지만 그 대신 그 행간의 시간적 개념을 생각하면서 또 감상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서 돌들이 마주 앉아 침묵한다. 물들이 마주 앉아 침묵한다. 그 의미가 상당히 그 뭔가 깊은 의미가 맴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예 연이 없는 것도 있지만 아예 그냥 막 행을 붙여 써버린 거, 그걸 우리는 산문시라고 말합니다. 행과 연 구분 없는 산문시. 자, 제목이 조용서의 과실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반드시 제목을 보고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어서는 맛이 없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과실이라고 하는 제목을 내놓고 어떻게 작품으로 형상화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행까지 없어요. 그냥 연도 없어요. 그러니까 산문이죠, 이거. 유용적으로 보면 산문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저 속엔 스스로 트이는 하늘이 있습니다. 저 속이 어딥니까? 과일이죠. 저 과일 속에는 스스로 트이는 하늘이 있습니다. 해는 한 변두리와 알맞은 빛깔을 내던졌고 뭘 두고 하는 소리입니까? 그 과일이 익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미가 익어가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나도 그 과일이 익을 것을 익기를 바라면서 그 과일에다가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에게로 향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내 눈짓은 결국 사과, 과일, 당신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을은 다시 차고 넘치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은 하나의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건 분명히 산문입니다. 그럼 그 산문이라고 해야지 뭐 이걸 산문시라고 말하느냐? 여기서 산문시에 관한 걸 조금 얘기합니다. 이 산문시와 산문, 차이점이 뭐냐? 산문은 그냥 이 연속적인 문장입니다. 네, 이것도 연속적인 문장입니다. 그럼 다른 점이 도대체 뭐냐? 산문의 연속적인 문장과 산문시의 연속적 문장의 차이점이 뭐냐? 그것은 시의 본질이 뭐죠? 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리듬이 있어야 되고 메타포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리듬과 은유가 있어야 됩니다.
리듬과 은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록 쓰기는 산문처럼 이렇게 썼어도 그 안에 리듬이 있고 메타포가 있으면 됩니다. 리듬과 메타포가 있으면 그것은 산문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리듬과 메타포가 있느냐? 그게 바로 내면적으로 리듬과 메타포를 찾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저 속엔 스스로 트이는 하늘이 있습니다. 보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바다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인데 이 있습니다.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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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장들이 다 독립된 문장들입니다. 그런데 얻습니다. 얻습니다로 다 끝을 마무리 짓죠. 그리고 보면은 이것도 리듬감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면적 의미상의 리듬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속엔 스스로 트이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럼 저 속에 속에 하늘이 있다는 건 하늘이 뭐예요? 메타포입니다. 사과, 과일 속에 하늘이 있다. 그 상상이죠. 그 이미지입니다. 해는 한 변두리와 알맞은 빛깔을 내 던졌고 이것은 그 과일을 익히는 그 햇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미가 익어가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과일을 의미가 있는다는 어떤 이미지를 또 썼습니다. 또 그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오르는 바다라고, 이게 다 메타포죠. 그러니까 이거 산문으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늘이니 변두리니 의미가 있느니 사랑이니 바다니 하는 거 다 메타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은 첫 번째 하늘이었습니다. 내던졌고 뭐 보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이게 다 뭘 두고 하는 소리냐? 사과에 대한 얘기, 과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과일입니다. 과일을 계속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상의 반복, 의미 리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 리듬이라고 말하죠. 이 경지까지 가야 산문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산문시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산문시는 연결해서 쓰되 리듬과 메타포를 구사할 수 있느냐? 그것을 구사하지 못하면 그냥 산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사할 수 있을 때 얼마든지 산문시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문시에도 분명 은율이 있다. 다만 자유시처럼 행과 연이 구분으로 시의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 전달 속도가 빠를 뿐이지만 산문시에도 리듬이 있다. 그러면 산문시도 일반 시나 똑같은 리듬과 메타포를 가지고 다만 행과 연을 연속해서 썼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문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를 쓰는 데 있어서 이 연을 구분하는 방법, 이것은 바로 시를 구성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연을 어떻게 구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방법에 따라서 역시 시각적, 청각적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는 긴장이다. 시는 충돌이다. 시는 낯설음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역시 시의 본질은 창조적이다. 창조적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신선함이다. 그것은 행도 마찬가지다. 연도 마찬가지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생명은 행을 가를 때나 연을 나눌 때나 시를 쓸 때나 언제나 긴장감이 있고 충돌감이 있고 낯설음이 있고
그것은 달리 말하면 창조적이고, 네, 그건 달리 말하면은 신선함입니다. 그게 바로 시의 세계다. 그래서 오늘 연을 중심해서 시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수고했습니다.